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앵커 자리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해야 할 텐데 하는 부담이 좀 커서 걱정이 앞서니까 잘 도와주시고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에 뉴스와이드는 한반도 위기 상황,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서로 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도 시원찮을 이 마당에 오늘 국회에선 피켓 시위로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도대체 한반도 핵 위기 상황 어떤 정도인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막가는 김정은, 위기의 한반도.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김정은의 무모함, 일촉즉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은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마음 먹은 대로 꽝꽝 생산이 가능하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핵실험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봤지 말이 안 통하는 애라니까. 그리고 두고 보자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고 수준 응징을 강구할 것이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믿고 단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Mr. President, will you attack North Korea? To send to the president for his strong consideration that anybody that wants to do trade or business with them would be prevented from doing trade or business with us.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똑소리 나는 북핵 해법에 대해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뭐 계속 하루 종일 들어봐도 그나물의 그 밥이라 얘기가 돌리기만 하고. 확실한 분. 예. 황 소장님. 어휴. 문 대통령이 묵과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네. 지금 한미일 당사자 중에서 유일하게 독자적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과하지 않을 수단이 뭐가 있는가 묻고 싶고요. 네. 이제사 사드 임시 배치하신다는데 그것도 해봐야 아는 거죠. 7월 29일 날 새벽에 사드 임시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 임시 배치를 하면 급해서 빨리 하는 게 임시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 배치되는데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전략 무기 보내달라 이야기하는 거 말고 한국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핵 잠수함 만든다는데 잠수함 만든다고 한 6, 7년 걸리다 보면 뭐 다 끝나버리죠, 사나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별 할 게 없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모든 승부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일이 다 끝난 뒤에 대화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감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하고 이제 경제 압박이죠. 군사 옵션 말하다가
또 협상하든지 이럴 겁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하고 협상을 이야기하는 핑계를요. 한국이 비협조해서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슬슬 이야기 꺼내고 있어요. 네. 중국은 미국이 우리 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일 차단 안 한다. 예. 그래도 북한이 우리 혈맹이다. 이제 뭐 한 몇 달만 있으면 끝날 일이 이리저리 시간만 끌면서 버티면 다 왔다. 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심으로요. 예. 차 교수님. 예,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선제 타격 빼고는 전부 다 모든 카드를 지금 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네. 앞서 우리 한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국방부에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 환경 영향 평가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사드를 어쨌든 조속 배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미국의 전략 자산 무기를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지금 배치하는 등 아마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 모든 이 강경한 수단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지금 북한하고 대화의 이 여지는 열어둬야 됐다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 옵션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는 아마 더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화면에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유화적인 대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이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도 당장 지금 군사력을 동원해서 뭔가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버거운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수 겸장 형태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목조르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게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북한과 거래하는 업체들하고는 지금 미국은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아마 지금 그 정도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벙어리 냉가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브릭스 회의가 개막이 되는 그날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북한이 핵실험함으로써 완전히 잔치집에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완전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제한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우리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가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득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이제 그게 사실은 또 약간 얄미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술핵 같은 거를 배치하겠다라고 해봤자 그것은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것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또 레드라인을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중국과 조율을 해서 북한이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주는 것이 먼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북한에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전쟁할 수 있다 이걸 북한이 그래서 알고 그런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거. 약간의 좀 협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쟁 가능성은 낮게 보세요, 전부들? 없다고 보세요? 네. 그렇게 보세요 지금? 저는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뭐 있다고 보는 분은 안 계신 거죠, 그럼 지금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혼란하게 보는 이유는 현 정권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라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 상황이 혼란한데 저는 절대 북한의 핵을 포기 못 시킬 거다라는 전제에서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지금 제 예측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까마귀야 좀 조용해라. 북한은 원래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기 체제 안정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남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과 관련해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남한에서 대화론자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했으나 사실 그거는 실패로 끝났어요. 코리아 패싱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과 미국과의 한판 싸움이 남아 있는데 미국은 지난번에 하원 외교위원장 지한파인 사람이 와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본 전략은 지속적인 압박이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수소폭탄이니.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탄소폭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그리고 사실 이제 옛날에 그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디팩토 사실상 인정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네, 사실상 인정도 할 수 없다. 안 합니다. 안 하면서 계속 어떤 식이냐면 북한의 김정은이를 바꾸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바뀌게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쫙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결론 지어질 거예요. 하나는 김정은이가 아예 안 되겠다.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리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미국으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압박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명분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선제 공격이나 선제 전쟁은 사실상 국제법상 허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미국이 사실은 그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에 몰린 김정은이가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미국한테 명분을 줄지도 몰라요. 명분을. 그런 경우가 있던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그동안에 다 예측하신 대로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절대 미국의 코트를 못 건드릴 거다.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쳐도 코트를 못 건드릴 거다. 미국의 다음 카드가 뭐예요? 계속 미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압박할 겁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대화 얘기는 안 해요. 지금도 같이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이상 대화 얘기가 뭐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한 나라의 원수이고 그다음에 국방 이런 문제를 총괄하는 분이면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은 예측을 하셨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카드가 어떤 게 가능하냐니까요. 우리나라는 코리아 패싱에서 카드가 없어요. 이제 한미 동맹을 공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패싱 당하고 있든지.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중국은 미국이 압박하는데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유를 차단할 거냐 안 차단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중국의 그 5대 외교 안보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부분 통제를 할 거다. 부분 통제할 것으로 본다. 다른 분 의견은 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지금 뾰족할 수가 없는 아주 좀 그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진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지금 이제 이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일관되게 핵무장이라고 하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지금 끌고 온 거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 김정일 정권 전체 기간에 있었던 것보다 집권 4년 동안 핵실험을 더 많이 했어요. 일관된 어떤 핵무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금 관철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미 레드라인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동안 대화와 제재라고 하는 병행, 대화, 제재, 병행이라고 하는 다소 좀 관성적인 어떤 대응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한반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은 상황에서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 모든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옵션을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재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가능치도 않은 협상에만 도전할 수 없어요. 자, 다소 좀 추상적입니다만 이제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에서 좀 새로운 북핵 해법을 지금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된 거다. 그 정도는 다 알겠는데 뭐 어떤 카드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게 지금 당장 이
대화라고 하는 대화 국면은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뭐 기본적으로 추가 제재를 또 끌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북미 간 강대강 국면을 아마 끌어낼 겁니다. 자, 뭔 일이 날 것처럼 그리고 국제사회의 추가 공조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재 자체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그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의 대부분 뭐 중유 공급 같은 경우도 이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 중유가 공급이 차단됐을 때 이미 러시아의 채널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한 현상 유지입니다. 국제사회 추가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그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근본적인 한반도 지형의 변화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 강대강 국면에서 이 군사적 대치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타이밍까지 중국은 다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기다리고 이러는 와중에 양 박사 보시기에 어때요? 미사일 또 쏘겠네요, 그럼? 뭐 9월 9일 날을 그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한 번의 그 도발을 이제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게 중국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원유 수출 금지 또는 뭐 그 북중 간의 송유관 폐쇄 이제 요 이야기가 그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8월 6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했었을 때 그 원유 공급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합니다. 원유 공급 금지가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의 그 다른 차원의 대북 제재라 한들 군사적 옵션을 건들지 않으면 원유 공급 금지 이 문제를 가장 크게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유 또한 똑같습니다. 뭐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면서 그 송유관 그 폐쇄 또는 원유 그 공급 금지안을 던질 것이고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저 부분들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보유국이 되는 것보다 남한에 사드 배치하는 걸 더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손에 떡 들은 놀부의 그 심정이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트럼프, 국내 정치 기반이 러시아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북 문제만이라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것들이 군사 옵션으로 못 풀고 하니까 북한과의 대화가 오히려 더 다급한 게 트럼프라는 점이 그 오늘 뭐 뉴욕타임즈에서 그 강하게 트럼프를 비판했던 게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 한국은 그저 하나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관계를 트럼프가 그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만 안다고 그러면 둘이 뭔지를 가르쳐 주든가.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그 매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 그 제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북한의 그러면 목표가 뭐냐? 딱 두 가지거든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 해가지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평화협정 속에 있어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이 호혜와 특혜들을 요구하는 요 부분이 북한의 기본적인 노림수라고 한다면 이 흐름 속에서 중국과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 평화적 그 외교적 해결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20분 갔어요 벌써. 그런데 저는 짧게 했는데요. 근데 하여튼 안개 속에 아직. 차명진 의원이 좀 길게 했잖아요. 또 한대잖아요. 또 한대요? 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이 좀 틀린 게 있어가지고. 뭐가요? 한국이 하나만 안다라고 지금 한국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 트위터를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북한이 하나만 안다. 그거를 그래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인데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걔들은 뭐 싸움하는 것만 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하나밖에 모른다. 그런 뜻이네요. 그런 거를 잘못 번역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사회적에서는
그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북한이 전쟁을 과연 감수할 만큼 도발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김정은이 미친 이거 복잡해요 더. 미친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만큼 도발을 하겠느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고 감당할 만하냐?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 못 일으킨다? 그렇죠. 미국이 먼저 전쟁을 도발하거나 유발하진 절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명분을 만들어주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김정은이 그거 못 일으킵니다. 그거 너무 그거 걱정 사서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부 다 그거 전쟁 걱정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전쟁 사상 그렇게 한 미치광이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막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님 이제 사회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미안합니다. 예. 자, 그럼 안보 걱정이 하여튼 최우선인 안보가 그렇게 걱정인 자유한국당 상황을 오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위기라면서 국회 보이콧하고 있죠. 반쪽 국회 풍경들은 정말 볼썽사납습니다만 왜 이러는지 이 와중에 지금 국회 보이콧 장애 투쟁하겠다. 내일은 청와대 항의 방문한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오늘 국회 풍경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제 이걸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국민들께 이런 재밌는 구경을 나만 할 수 없지 하고 다가섰다가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저리 꺼지세요. 사드 댄스나 추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고 국회의원들 입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고도 보수정당이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니까 이분 말씀이 어디다 대고 보수를 입에 올리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이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읽고 있냐면 소위 의원님들하는 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오늘 추미애 대표 연설 중에 갑자기 듣고 있다가 북한과 대화는 해야 된다. 이건 포기 안 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퇴장을 한 거예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속아 웃을 일이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대 때리실래요? 사드 댄스 어떻게 하라고? 뺏어버려. 자,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사드 댄스 한번 더 하라고. 자, 사드 댄스 한번 더 하세요. 사드 댄스 한번 더 하세요. 할수 있어. 아니 당신들이 대한민국 안보 지키는 정당이야 지금? 뭐가 더 누구냐고 뭐가 더 누구냐고 좀 생각 좀 해봐. 공 빠진다 공 빠진 정당. 빨리 들어가. 에이 좀 그만 좀 해야죠. 이래서 보수정당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 야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아 그만해.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정치 보복에만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켰다 이런 지적들은 충분히 여기 어디죠? 자유한국당이 누구죠? 뉴스타파입니다. 어? 뉴스타파입니다. 아. 자유한국당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켰다 지난 9년 동안. 근데 지금 와서 언론 장악을 말한다. 이거 좀 모순적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MBC 김장겸 사장의 거취 문제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거취도 그동안 노동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어제 북한의 육체 핵 실험으로 해서 안보 위기 국면의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지금 민생 현안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산적한 민생 현안이 있는데 네. 이런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이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 MBC 사장의 거취 문제로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얘기는 뭐 한 줄 평으로 넘어가시죠. 네. 황 소장님. 저는요. 네. 이 무슨 보이콧하고 청와대 방문하고 장애 투쟁한다길래 지금 안보 위기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규탄하고 대안을 마련해라. 이런 부분으로 그러는 줄 알았더만은 고작 MBC 사장일로 저렇게 한다. 고작이라고 써서 불쾌한 분도 있겠지만은요. 세상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MBC 뭐 사장 문제나 KBS 사장 문제나 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이 안보 위기가 올 때까지 정권을 상대로 뭘 보수를 대변한다면서 싸웠습니까? 마무리.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MBC 사장 때문에 간다. 저는 뭘 갖다가 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구별을 못하는 정당 아닌가. 양문석 목사로 갑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북한 핵보다 남한 사드를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중국.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보다 적폐청산이 더 무섭고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오래간만에 황장수 소장하고 저하고 생각이 아주 유사해졌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건 나중에 따지세요. 청기남 소장 얘기하세요. 김장경 그 MBC 대표 사장이 그 자유한국당 의원 홍준표 의원에게 직접 했는지 아니면 이게 알려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가 무너지면 한국당 무너진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소위 SOS를 청했지 않습니까? 저는 김장경 지키기 하다 보면 아마 한국당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당의 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앞에 빠졌습니다만 자가당착. 그동안 언론 탄압 앞에 선봉에 섰던 또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뭐 그런 김장경 사장을 언론자에 운운하면서 구하게 나서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이다. 두 번째, 국회 보이콧은 직무유기다. 정치적 패착이 될 거다. 이건 자성자박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자업자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근로감독관 5명이 아침에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다가 김장현 사장이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 문제 해결이 아니고 명분이 약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안보를 중시하는 당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도 막말한 3번 하면 배지 떼는 거 이런 거 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런 막말을 왜 들어야 돼요, 도대체? 국민들이. 비싼 세비 받고 고귀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 돌아오셨다는 걸 제가 실감하겠습니다. 아니요. 정치권의 따끔한 목소리 계속적으로 지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뭐 일단 소탐 대실이라고 썼는데요. 뭐 작은 걸 탐하고다 보니까 큰 걸 이룬다는 뜻인데 뭐 저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뭐 지금 일개 방송사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 하면 9년 전에 그럼 이 똑같은 상황 때는 왜 그렇게 이 거꾸로 앞장섰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지금 뭐 공영방송의 정권 장악 업무를 불시하려고 하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뭐 특별다수제 제도라는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이 상당히 또 이렇게 좀 반정부적인, 반정권적인 이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탄압이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야만 우리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마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금 MBC 사장의 거치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안보 위기감에 더 상당한 큰 두려움과 이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타겟을 잘못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둘러서 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외부적으로 돌리려는 하나의 정치적 보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만은 이것은 작년에 국감 때 사실 집권 여당이었던 당시 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사실 그 거부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야당이 제기하는 걸 그냥 지켜보다가 결국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과거의 전체를 왜 또 되밟으려고 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오늘 저 차명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차명진 의원님 말씀 들으면 김정은이 뭐 절대 뭐 거의 지금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나이브하게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좀 생각이 좀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괜히 왜 차명진 전 의원은. 그러니까 차재훈 의원이 점점 좀 이상해져 가요. 차재훈 교수가. 사실 집안에 점점 이 입장이 그 현 정부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이제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하여튼 뭐 그건 뭐 시청자께서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건지 김정은이가 전쟁을 도발할 용기가 있을지 그는 보시면 되고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로텐다홀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니까 결국에는 김장경 MBC 사장을 강제 구인을 못하고 내일 본인이 자진 출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 방침이었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도 상임위에서 이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상당히 적절한 방법을 또 취했고 그래서 막말도 적절하다는 건 아니시죠?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러니까 거고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말은 막말이 오간 문제는 안 되잖아요. 네, 막말이 오간 문제는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이랐으면은 그 손혜원 의원 사진 찍도록 놔뒀을 거예요. 그냥 놔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이 손혜원 등 여당 지지자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그들이 정말 겁내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조금 저분들이 이제 야당을 처음 해봐가지고 그게 좀 여당을 처음 해봐가지고 야당을 처음 해봐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10년간 그렇죠. 했잖아요. 좀 서투른 거죠. 그러니까요. 야당을 대부분 처음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또 막말이 오가고 이런 거는 하여튼 뭐 서로 쌍방과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 욕하시려면 같이 하시고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현재 이렇게 그 전략은 상당히 타임리하게 잘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넘어가요? 아니요, 지금 이 표현 진짜 정말 유용한 표현인데요. 차재훈 교수를 향해서 현 정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본질과 부차에 대한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북핵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영방송 관련 문제, 사장 한 사람의 체포영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 보이콧을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그게 현 정부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지적한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붕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두 집단이 KBS, MBC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침묵과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옹호, 말 그대로 객관성을 상실하고 불공정 보도를 일삼음으로써 여론을 보도했던 KBS, MBC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컸거든요.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게 현 정부와 가까워지는 발언이냐? 안 그러면 일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당한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분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아무리 평론을 이야기하면서 상대 평론가에게 현 정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론이 평론입니까? 그게? 6시 44분이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북한에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부 권력자들 갑질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사실 내부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시죠. 직접 나서 반박을 했지만 갑질 의혹이 원세훈 부인의 이상한 인식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가사도우미가 젖은 매트를 깔아놨길래 경호원을 불렀다. 그런데 그 경호원이 아마 그렇게까지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혼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담긴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세훈 부인이 직접 나섰어요. 갑질 의혹에 대처하는 법.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갑질 의혹 처음 폭로한 해당 매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반박을 했다는 거죠. 우린 2층에 있어요. 그래서 1층 냉장고 사용하는 직원들과 잘 맞닥뜨리지도 않아요. 냉장고에 무슨 열쇠가 잠겨 있는 걸 봤나요? 내가 무슨 맛있는 거를 먹는다고요? 직원 중에는 논밭 가꾸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뭐 하는 일인데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가사도우미가 젖은 매트를 깔아놨길래 경호원을 불렀다. 그런데 그 경호원이 아마 그렇게 심하게 혼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가 억울해서 부인이 직접 나서 거세게 항의했을까? 원세훈 부인, 누가 원장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텃밭 얘기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은 뭐 직원들이 텃밭도 가꾸고 뭐 아니 텃밭을 기함을 할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텃밭 가꾼 거하고 내 텃밭을 갈아라 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데 어느 쪽이에요? 뭐 텃밭을 잘 가꾸어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고급 간부가 직접 뭐 호미를 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세상에. 뭐 무궁무진합니다. 네. 국정원 요원들. 기가 막히죠. 정의 요원들한테. 직원들 중에서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런 일 하시는 분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네네. 그 중에서 이 논밭 이런 거 가꾸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국정원이 얼마나 넓고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제가 그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도 몰라요.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가사도우미가 젖은 매트를 깔아놨길래 경호원을 불렀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는 매트가 굉장히 젖은 느낌이 나서 경호를 불러서 이거 잘 말려서 깔아달라고 했다. 경호원들 뭐 그런 말 하라고 있는 것 아니냐. 옛날 군대식으로 뭐 선생님들이 때리고 그런 식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까지 혼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억울했던 것 같긴 한데 간단히 뭐 설명 짚고 넘어가실까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그 가사도우미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맞벌이 부부가 힘들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예, 지금 갑자기 또 가사도우미 얘기를 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마도 이분의 생각은 가사도우미가 잘못하면 공무원인 국정원 직원이 혼내는 게 원래 일이다. 이게 원래 그 사람의 일인데 그럼 뭐 기절까지 하게 혼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네, 차 교수님. 예, 제 이야기 하기 전에 앞서 뭐 정부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뭐 우리 양문석 소장께서 제 입장을 뭐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제 입장을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항상 이 평론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기계적 균형을 지키기보다는 시시비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히 따지는 그러한 그 평론을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양문석 소장께서 저를 뭐 옹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마 좀 차명진 전 의원님 말씀이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사도우미는 분명히 잘못했고 경원이 잘못했던 것 같은데 왜 내보고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뭐 전형적인 유체이탈 합법이 아니냐. 이런 좀 과거의 권력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항상 보여주는 전형적인 어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황장수 소장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뭐 귀한 걸 먹었대요. 그것도 무슨 직원이 아니고 파출부가. 아니 뭐 야단을 쳤는데 기절을 했대요.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그것도 또 국정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매트가 이렇게 굉장히 젖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건조가 안 된 거를 이렇게 깔은 거예요. 내가 그 경호원을 데려다가 이거 이렇게 제대로 좀 잘 말려서
좀 해줘야 되겠다. 네. 그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경호원이 그런 말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야단을 쳐도 그거는 아마 경호원이 쳤을 거고 경호원 애들도 옛날 막 우리 그 군대식으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러던 시기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야단치지는 않았을걸요. 사실이 아니라서 제가 그 인사팀장 하시던 분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그 뒤에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뭐 유방암이 걸려서 죽었대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 나중에 그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알고 싶으면 제가 인사팀장님한테 전화를 좀 드리라고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지금 웃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방송이 중단됐는데. 네, 지금도 본인이 국정원장 정보기관에. 그러니까 저도 듣다가 지금. 예. 뭐 수장의 부인처럼 아마 행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의 그 가사 도우미 이 나올 때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벌써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우리 육군대장 박차주 대장의 공감병 갑질 했을 때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식처럼 아들 같아서 뭐 이런 것처럼 내 딸같이 해주려고 했던 거죠. 차분히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다음 경호원 불러서 혼냈다. 자. 국가정보원을 이 MB정부, 이른바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요, 국가정치공작원이었고, 정권 흥신소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처럼 부린 겁니다. 많이 혼내진 않았을 것이다? 때리진 않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근데 경호원 애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자막은. 꽂혔어요? 경호원 애들? 애들처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한 대장도 있고 얼마나 좋은 정부예요. 앞서 이제 이야기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갑질이 대표 선수가 그 국민의당의 이현주 의원 그 가사 도우미 조리사들에게 또 그 집은 내지 마시고 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냥. 밥이나 하는 아줌마들 어머니 같았어. 라고 했고 전자팔찌 끼워놓고 공감병을 사실상 학대했던 박찬주 대장의 부인 아들 같았어라고 하는 모습들이나 지금 저 모습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주 많이 달라요.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직도 국정원 원장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말하고 왜 저 인터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호원 애들을 불러서 경호원 애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 도도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황 소장 하실래요? 예,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The devil is in the detail.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지금 권력을 상실해 있어요. 한마디로 칼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사람이 원래 힘이 빠지면 다 달라들잖아요. 그런데 저걸 세세하게 디테일을 따지면 저분이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무조건 손해지요. 근데 왜 저러는지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저 정도밖에 판단을 못하는가. 그러니 옛날에 판단력의 문제라고 구설수도 저렇게 나올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지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차명진 전 의원의 그림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폐쇄된 조직, 그러니까 이제 재벌, 군, 국정원 이런 데에서 이제 과거의 그 관행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종업원을 가족같이가 아니라 가축같이 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도 생각에 매트 치우기나 잔디 깎기를 그걸 또 안보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그죠? 잔디 안보 다지기 대회 했지 않았을까. 이 총괄은 아마 이 원세훈 원장 부인이 했겠죠. 그렇죠?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 다들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 준비된 내용이 또 있는데 들어보시고요. 이 원세훈 전 원장이죠. 전 원장 부인은 현 원장 부인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명이라고 내놓은 거 무엇을 말한다고 보시는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보수공사는 그 현직직으로 저희 그 직원에게 이번에도 뭐 공사 잘못하면은 남편한테 얘기해서 뭐 인사조치 시키겠다. 뭐 잘라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질 않나. 뭐 많습니다. 집에 이제 비가 새니까 비가 새는데 저기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가 엄청나게 온 날 천장에서 물이 그냥 먹같이 쏟아져가지고 그 이불이고 뭐고가 몽땅 다 젖은 거예요. 천장에서 물이 그렇게 흘러내려갖고 뭐 완전히 집이 홍수가 나듯이 물이 젖었으니까 직원들이 한 정말 1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수리를 한다고. 그런데 수리하는 사람이 100명이 오면 네. 제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들이 다 직원들인 것 같더라고요. 뭐 텃밭 얘기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은 뭐 직원들이 텃밭도 가꾸고 뭐 아니 텃밭을 기야모를 할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텃밭 가꾼 거하고 내 텃밭을 갈아라 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데 어느 쪽이에요? 뭐 텃밭을 잘 가꾸어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고급 간부가 직접 뭐 호미를 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세상에. 뭐 무궁무진합니다. 네. 국정원 요원들 기가 막히죠. 정의 요원들한테. 직원들 중에서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런 일 하시는 분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네네. 그 중에서 이 높밭 이런 거 가꾸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국정원이 얼마나 넓고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제가 그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도 몰라요. 그 공간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그 부부가 쓰는 그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봅니다. 예.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 냉장고에 열쇠 담겨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너무 뭘 모르시는 분이 거기는 저희는 2층에 있고 이분들은 아래층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맞닥뜨리기도 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네들 쓰시는 그 냉장고니 이런 게 훨씬 많고 저희는 소수고 그분들은 다수인데 그리고 제가 뭐를 맛있는 걸 먹겠다고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시간도 없다. 그리고 2층에 살아서 1층 직원들하고는 잘 만나지도 못한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인의 해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라는 데 대해서 옆에 계시던 황 소장은 뭐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뭘 간단히 적으셨어요. 이거 또 짧게들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볼 때요. 비상식적 판단이니까 저 문제를 본인이 또 시비를 걸어서 더 확산시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 언론, 또 대중은요. 왜 본질보다 비본질적인데 더 열광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잔디니 뭐니 이거는 지금 처벌받는 대상도 아니고 아주 비본질적인 거예요. 정말로 국정원법 위반이나 국정원 댓글에 외부의 팀이 동원되었다. 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로하고 따지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앞장을 써야지. 정치인들이 저런 문제를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당사자가 그걸 반박하고 정말 좀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양 박사부터 갔다 올까요? 뭐 남편은 국정원을 사유하고 특정 권력에게 국정원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수많은 댓글 부대와 온갖 못된 정치 공작을 다 하다가 덜켰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국정원 직원을 노예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종놈처럼 부리고 그리고 당연하다는 뜻이 지금 나온 상황에서 저렇게 강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5년 전에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도대체 국민에게 무엇이었는지 너무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정기남 소장. 저는 무슨 그 변명을 보면서 불편한 진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뭐 가구는 챙겼지만 냉장고 자물쇠는 틀렸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 질책받은 가정부가 사실은 기절까지 한 일 있잖아요. 저는 정보기관 수장의 부인답지 못하고요.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다수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그 자존심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은 반드시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의원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비본질적이고 실제 누구 말이 맞는지도 사실은 저것만 가지고는 또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재용 교수님? 뭐 저도 뭐 비본질적이라고 봅니다만 조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견지망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다가 정작 달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지금 이 원재훈 전 원장의 부인께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 진짜 지금 이번 사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너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지금 그 남편인 이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
이 국정원을 잘못 운영함으로써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에 지금 함으로써 상당한 지금 국가 여러 가지 민주적인 선거 프로세스에 엄청난 이 지금 뭡니까 이 잘못을 갖고 왔고 이것이 또 나아가서는 지금 이 국가 안보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될 국정원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이 지금 폭풍 속에 휘말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위중한 안보 위기 속에 엄청난 위중한 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트가 젖었다니까요. 지금 깔고 자야 되는 거 매트가 젖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걸 도대체가 애라뇨, 뭘 애예요.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 뭐 무슨 대장님 뭐 그 얘기도 저 방송에서 저 집에서 보면서 새삼 어른의 도리가 뭔지 사람의 도리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본질이에요. 인간이 돼야죠, 인간이. 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분은 이제 냉장고에 자물쇠를 안 채웠는데 자물쇠를 채웠다고 하니까 그게 억울해서 해명하려고 지금 전화를 하신 것 같고. 네. 근데 국정원 직원이 되면 옛날에 안기부 직원이잖아요. 예. 이분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순발력 테스트를 해야 되고 총쏘기 이런 것들 또 정보를 어떻게 빼오느냐 뭐 고문의 대처는 뭐 이런 것들을 원래 다 훈련받던 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한테 뭐 공간에 천정이 뭐 물 새니까 확인하라 매트가 문제다 이런 걸 시키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이 과연 본인이 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자백이냐 아니면 자인이냐 얘기했는데요. 예.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행동 한 건 맞아. 그렇지만 잘못하진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분은 좀 자인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국정원을 사유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를 농락한 분의 태도로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도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국정원은 무엇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국정원의 도리는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댓글부대. 그리고 관리는 보이스피싱처럼. 보이스피싱이 뭔지 아시죠? 중대범죄입니다. 남의 돈 빼먹는. 뭘 한 거예요 도대체? 국정원 댓글부대의 다양한 직업군이 여러분 보시기에 뭘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일 벗는 국정원 댓글러들 실체는 차립대 교수가 들어가 있지 않나 예비역 군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대기업 간부고 거기다 지역방송국 직원의 미디어 전문가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국정원의 댓글 이제 동원됐다는 거죠. 그리고 강의를 받습니다. 댓글을 잘 다는 법, 또 SNS 사용법에 대해서, 또 인터넷 여론 조작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교육을 받고 자 주부 교수까지 동원되고 인터넷 사용법까지 과외받은 댓글 부대 팀원들이 팀장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팀장과만 접촉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운영된 것 아니냐. 들어보시죠. 양지에서는 그 댓글 관련해서 진행한 게 없어요. 뭐 그 인터넷 가르치는 교육도 안 하셨고요? 뭐 교육은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교육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정 교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저는 뭐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애썼다. 네. 왜 정말 애썼다고 보느냐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이 국정원에서도 이 댓글 팀장 민간인들한테 임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아마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을 구성을 해놔야 이것이 다양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의견이 아니라 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려고 아마 자신들 입장에서 미디어에 근무하는 사람 또 이 뭐 재벌 기업의 임원, 뭐 대학생, 뭐 교수 등등으로 이렇게 구색을 맞춘다고 자기 딸을 나누면 상당히 아마 애를 쓴 것 같은데요. 결국 다 이렇게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나 정말 할 말 없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그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그 기본권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게 한 것은 본인의 그런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보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것이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그 조직, 상부 조직에서 이런 그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정말 부끄러움과 정말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원의 도리가 뭐 내부 분열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양 박사님? 일반적으로 마약 조직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점조직입니다. 마약을
유통시키는 행위, 제조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직의 형태를 점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자신들 스스로가 이 범죄 행위를 자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게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최전선에서 그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모습이었고 저게 30년 전 이야기 박정희 정권 때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무슨 제2국정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설마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 불과 4년 지금도 전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불과 4년 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 상황을 박근혜 정권은 철저하게 막고 차단하고 저 문제를 뒤지는 검사들을 하방시키고 했던 과정들이 바로 저 사건입니다. 정말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죠. 네. 북한이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우습게 받겠어요. 북한 네. 정 소장님. 예, 저는 정말 국정원답다. 국정원이 사실상 지난 대선에 우리가 어두운 그 역사입니다만 국정원 뭐 여직원 감금 사건, 그것도 결국 셀프 감금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사이버 사령부 뭐 여론 조작 사건. 뭐 이른바 또 이 국정원의 댓글러 3,500명 운영했다는 것. 3,500명 뭐 아직 실체가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 3,500명이라는 게 사람 수 더하기 인터넷 아이디, 인터넷 계정 아이디를 뭐 합한 숫자라고 그러는데 아마 더 될지도 모릅니다. 자, 국정원이 이 모든 것의 이 주도, 소위 본체였다라는 것이 확인된 거고요. 저는 이 차제에 좀 더 정치적인 이해로 옮아가면 결국 몸통은 이 민간인들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원세훈 전 원장과 MB로 연결되는 불행한 일입니다. 커넥션, 몸통과 배우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예. 차명진 의원 하시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도 보면은 CIA 이 옆에 어떤 그 CIA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도의 그 사설 정보기관을 만들잖아요. 자기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그래가지고 그게 그 정식 CIA하고 네. 마찰을 일으키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뭐 슈프림 뭐 이런 거. 네. 그죠? 저도 이게 보면 이 사람들도 아마 이 댓글 부대도 자신들이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나름 애국이다. 정권 안보를 위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 사회 큰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런 조직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만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차제에 한번 진짜로 다 찾아보자고요. 그 전 정부는 어땠나? 저는 옛날에 그 김만복 그 국정원장이 이런 행동을 했던 거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패널 월요일 구성이 양문석 박사하고 같이 나오시는 건가요? 네. 딴 날도 같이 나오세요?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저는 뭐 항상 지금 보시니까 하여튼 양문석 박사 저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래요? 많아요? 근데 하여튼 제 의견은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꼭 개인 생각으로만 맞다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정리하시면 감안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다. 자기들은 국정원위의 국정원으로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이런 데는 이명박 정부 때만 있지 않았을 거다. 제가 볼 땐. 저는 국정원이 대북 첩보기관이 준데 저런 식으로 정권 보위 기관이 되거나 어떨 때는 또 북한하고 내통하는 기관 내지 돈 주는 기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런 부분이 국정원 직원들 성실한 사람들의 다수의 한마디로 자부심을 무너뜨리는데요. 저는 저렇게 다양한 직업군 뭐 교수라는 사람도 있고 본인은 부인합니다만은 또 대기업 직원 또 이 방송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페이가 이 더블 잡을 뛸 만큼 괜찮았거나 가성비가요. 안 그러면 다른 대가로 돈 외에 저걸 하면 뭔가가 생기는 게 좀 있었으니까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북한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할 때인데요. 사람 보는 눈이 걱정인 사람 얘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도 1년째 내사 죽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죠. 이혜원 대표 얘기입니다.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혜원 대표가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고 이 이혜원 금품수수 의혹이 과연 바른정당 내부에 합당파가 있고 뭐 자강론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를 함께 좀 답을 주셨으면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혹 경찰도 1년째 내사 중 정말 바른정당 위기입니다. 6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원 대표. 진실을 밝혀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당에 가진 충정을 믿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당을 위한 결정을 곧 할 것이다. 이래서 금명관 사퇴 시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리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60대 여자죠. 사업가 옥씨. 한편 경찰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입수한 게 있어서 이혜원 대표를 내사 중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검찰은 형사 3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고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혜원 대표, 당 대표직 내려놓고 진실 규명해야 한다. 유승민 의원은 내가 등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김무성 의원은 이 와중에 강석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본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바른정당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통합설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당 대표의 이런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뭐 조석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 대표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충정에 대해서는 꼭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고민해서 당을 위한 결정 곧 내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100% 아는 사람은 여기서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혜원 대표가 이선호 한다면 아마 지도부 개편 될 수밖에 없고 아마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유승민 두 분과 좀 내년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상황을? 사실 저는 이제 이혜원 대표의 해명이 사실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분이 지금 8개월밖에 안 되니 창당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바른정당의 용광로 대표가 되기를 꿈꾸셨다가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힌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혜원 대표가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내려놓고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합당론 쪽으로 좀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차 교수님은? 예, 뭐 저는 그 지금 말미를 좀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아마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뭐 혐의를 완전히 벗는다든지 뭐 그런데 영수증 아직 안 나왔죠? 예, 영수증 뭐 본인이 지금 아직 차용증 아직 공개를 차용증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영수증 나오면 더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상황을 아마 반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더 반전될 수 있다.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본인이 지금 이야기했던 바른정당이 자강론이었지 않습니까? 자강론 자체가 통합론에게 밀리는 그러한 그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본인이 그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 하게 된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비슷하신데요. 바른정당 영향은? 황 소장님. 저는 정치인이 낙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바늘 구멍 통과해서 천국 가기가요. 낙타. 그런데 먹고 갔다 온 분도 교도소 앞에서 나는 죄 없다 하고
이제는 뭐 저런 문제가 생기는 줄 알면서요.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이 6월 26일 날 당 대표에 출마했어요. 직전에 돈 돌려준 것 같던데. 네, 이미 문제가 거기서 다 무르익고 있었죠. 뭐. 그래서 터질 일만 남았죠. 조금 있으면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 예. 저는요, 이 보수 정당들이나 이 한국의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소되거나 재판되거나 의혹이 터졌으면 무조건 그냥 정치 활동이 좀 정지되고요. 그것이 해명이 되고 규명되었을 때 그때 나오면 이렇게 하도록 하는 어떤 정관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끝도 없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게. 차 전 의원님 국회에 다시 가시면 그런 거 만들 생각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거. 아니 이거는 아이 가만히 계세요. 예. 실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 잣대를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전에 탄핵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졌고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사법적인 책임을 지금 통과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법적인 잣대만 들이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 책임이 먼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실제 본인의 어떤 사실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입지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혜훈 의원은 현재 이 얘기가 거론된 것 그것 자체로도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든 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돼야 되지만 우리 그 이완구 전 총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혐의 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했다는 것 자체, 실제 거짓말 하나 딱 했다는 것 자체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뭐 차기 대통령감에서 거의 급전직하했잖아요. 이제 그 점을 이혜훈 의원도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당대표직을 못 내는 거일 겁니다. 원래 저 정치할 때 뭐 차명진 전 의원님 답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 정치를 하셨으니까 돈이 좀 있대잖아요. 이혜훈 의원은, 이혜훈 대표는. 그 돈은 정치 주머니, 요 돈 주머니는 따로 차요? 글쎄,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정몽준 전 의원이 그렇게 짰어요. 돈 문제? 네, 수조 원 있는데, 야, 생일 잔치 때 하다못해 머플러 하나 안 보내고 조그만 그 있잖아요. 분재 화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문이 생일이 되면? 예. 그럼 감사히 받으면 되지. 그걸 뭘 아니, 그래도 좀 있으면 좀 줘야지. 그때 그래서 국회에서 소문이, 야, 있는 사람이 더하다. 아이고. 아니, 지금 제 얘기가 지금 결론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돈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쁜데 손 안 된다. 그런 사람 정치인 중에 많이 나오고 후보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뭐 그렇죠. 남의 돈 탐하지 않는다. 뇌물 안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게 받아보세요. 그 안철수 후보가 뭐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당대표가. 근데 돈 잘 쓴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미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돈을 짜다고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이치인데 이혜훈 의원이 흑수 중에 흑수저라고 그랬어요. 월간 인터뷰에서. 자산은 한 30억에서 50억 되는데 흑수저 중에 흑수저란 말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정치인들이요. 신라 시대 흑수저인가? 엄청 비싸네. 65억이고 그 아버지가 흑수저가 장인 시아버지가 김태호 씨라고 옛날에 잘 나갈 때 민정당 사무총장 하던 분이에요.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요. 자기 생계를 위한 생활을 위한 비용과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 이른바 주머니는 다르겠습니다. 그런 데서 아니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뭐 대다수 또 이 얘기하면 또 명예가 훼손되겠지만 그러다 보니 항상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평론가 중에서 누가 짜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순간어를 찔러봤는데 제가 알고 우리 있습니다. 패널 중에 누가 좀 짠 사람 있나? 이혜훈 이게 대표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게 금품수수 휘말린 것 자체가 저는 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교체했어요. 주어 용언으로 바꾸겠는데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번 주 넘기지 마시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무슨 차용증 찾느라고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 깨끗한 개혁 보수를
자칭하고 있었는데 예. 자 이제 비대위 출범 불가피해 보이고요. 저는 자강론과 통합론 결국은 김무성이냐 유승민이냐 여기서 당내 갈등은 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양 박사. 도덕에 대한 평론을 하셨으면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어쨌든 자강론은 타격을 세게 입었다. 그리고 거의 공통적이시네. 이영훈 대표 같은 경우에 유승민계로 그 자칭 타칭 분류되었던 그 그렇죠. 상황에서 유승민 그 의원의 전면 그 부상도 이제 그 점쳐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의 흔적들을 계속 남기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의 그 부상도 점쳐집니다. 결국은 유승민 대 김무성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급격하게 바른정당의 그 붕괴가 사실상 그 예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정치는 좀 기다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대신 돈은 잘 간수해놓고 그러면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 얘기입니다. 어찌하면 두 번 실수를 좀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중 아니겠어요? 일단 국민의당 대선 평가서가 공개됐습니다. 대선 보고서 내용들을 다 보셨을 텐데요. 토론에 MB 아바타가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안철수 전 후보, 현 대표 패배의 원인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뼈아픈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중도성이 좀 모호했다. 그리고 지지층이 약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광고 전문가의 홍보를 맡겼다. 선대위의 역량이 부족했다. MB 아바타 이미지가 강화됐다. TV토론 컨셉도 실패했다. 대선 후보로서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이 불분명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약하다. 안철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소홀했다. 등등의 지적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패배는 제 책임이다. MB 아바타? 저 강철수예요. 어쨌든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평을 기다립니다. 제가